지금까지 이런 한국사는 없었다. 교과서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 기묘한 한국사의 저자 김재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궁녀, 조선궁녀 엄상궁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궁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녀가 뭘까요? 궁녀의 정의, 궁중여관의 별칭으로 상궁 이하의 궁인직을 말한다. 조선의 마지막 법령집인 대전회통에 궁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란 얘기죠. 이 조선시대 궁에서 일하는 내시와 궁녀의 숫자 얼마나 됐을까요? 이 시기마다 달랐겠지만 이게 성호사설에는 내시 335명, 궁녀 684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종실록, 여기에는 대전과 중궁전, 대비전에서 일하는 궁녀의 수가 각 100명, 세자궁 60명, 세자 빈궁 40명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초소마다 규모가 달랐죠. 궁녀, 이 평생을 왕의 잠재적 여자로 살아야 했으며 죽거나 혹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퇴직, 궁을 나올 수 있었던 이 한많은 조선의 전문직 궁녀. 시대의 비운에 울었지만 궁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사가 그들에게도 펼쳐졌습니다.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궁녀의 사생활을 가상의 인물 엄상궁을 통해서 그녀의 일기를 한번 살짝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궁녀는 정기공채 10년에 한 번씩 뽑았다고 하지만 이 왕과 왕비 또는 세자궁 등의 각 초소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충원을 했습니다. 누구를? 주로 공노비 중에서 선출하기는 했으나 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양민들, 평민들 중에서도 궁녀로 발탁, 저요! 하고 발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상궁 친척이나 인맥에 의해 소개로 10살 전후에 이 어린 소녀들이 1차적으로 선발됐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엄씨집 장녀, K장녀죠. 이 장녀도 아직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부모와 헤어지는 일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지죠. 아이고 우리 아가 미안해서 어떡해. 그래도 궁에 가면 이제 밥 굶을 일도 없고 비단 옷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응? 가서 상궁나리께서 시키는 대로 잘 보고 잘 배우거라. 그래야 너도 살고 남은 우리도 잘 산다. 이 어미는 그저 너만 믿는다 아가. 자, 조선에서 가장 엄격하고 비밀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궁입니다. 궁에서 일해야 할 인력을 나이만 보고 데려가진 않았습니다. 먼저 3가지 서류 전형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딸이어야 했으며 집안에 역적은 물론이고 중재인이 없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조상이나 근친 중에 역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었습니다. 자, 요 3가지 조건 서류 전형 통과해서 궁에 왔다고 해도 모두 궁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턴 과정인 생각시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테스트, 기묘한 테스트, 앵무새 피 처녀 감별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궁녀, 잠재적으로 왕의 성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10살 전후의 나이라도 처녀만이 입궁이 가능했는데 이 앵무새 피로 처녀를 감별해냈다고 하니 어떤 테스트가 있었을까요? 그 과정 지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어린 아이 자신의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러면 의녀가 그 소녀의 팔에 앵무새의 피를 톡톡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앵무새의 피죠. 앵무새의 피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통과! 쭉 흘러내리면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 앵무새 피 테스트, 혹시 심리 테스트가 아니었을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에 들어온 이 소녀들,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지만 우리의 이 K 장녀들은 직감적으로 이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아이들 어땠을까요? 피가 뚝 떨어졌을 때 심하게 떨었을 것입니다.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어쩌면 맨정신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궁생활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담력 테스트가 아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을 생각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인턴이 겨우 된 겁니다. 선배 궁녀들에게서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본격적인 궁생활 시작됩니다. 중국의 궁녀들이 글도 몰랐던 것과 달리 조선의 궁녀들은 한글은 물론이고 한문과 삼강행실도까지 익힌 그야말로 전문직이었습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이등병은 바빠야 집생각이 들 나는 효과가 있듯이 어린 생각시들 바쁘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왕실, 성인들은 한데 모여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독립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머무는 대전, 중전이 머무는 중궁전, 대비와 세자가 머무는 대비전과 동궁전별로 궁녀들을 따로 뽑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궁녀들 부서 배치의 시간, 평생을 여기서 보내야 됩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 받는 순간만큼이나 떨립니다. 생각시들이 쭉 도열해 있으면 각 부서의 나인과 상궁들이 나와서 데려갑니다. 먼저 상궁들의 여왕 제조상궁이 지밀 라인으로 키울 생각시를 픽업해 갑니다. 왕과 왕비의 최측근에서 일하는 부서인 이 지밀은 그야말로 핵심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시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을 빨리 뽑아서 혹독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이 차례가 지나가면 다음으로 야, 어디 손을 좀 보자꾸나, 손. 손이 큰 걸 보니 너 빨래를 잘하겠구나. 세숫간. 다음, 너는 손이 좀 작지만 이 야무져 보이니까 바느질을 참으로 잘하겠구나. 침방으로 가거라. 자, 요렇게 자대 배치 받듯이 배치가 끝납니다. 궁녀의 직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책임자인 제조상궁을 위시로 해서 왕의 어명을 받드는 대령상궁, 한문교서를 한글로 바꾸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시녀상궁, 왕세자들의 양육을 담당하는 보모상궁 아래로 업무가 쭉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궁녀들이 궁 구석구석의 일을 나누어 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게 보모상궁이라는 게 있는데 어린 왕자나 공주를 양육하는 일을 하였는데 일이 고된 만큼 인생 역정의 가능성이 지밀상궁보다도 높았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모시고 있던 왕자가 왕이 되는 날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집안 모두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상궁, 그간 고생했네. 네, 이제 왕이 됐으니 자네 고생도 끝이네. 이 외에도 옷과 이불을 제작하는 침방, 세탁을 담당하던 세숫간, 매끼 수라와 잔치 음식을 준비하던 소주방, 하루 종일 식혜 등의 음료와 간식, 디저트를 만들었던 생가방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선 궁녀들의 기괴한 신고식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녀들은 궁 안에서 들은 것은 들은 곳에 두고 본 것은 본 곳에 두고 와야 했습니다. 평생이 시집살이입니다.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궁녀의 첫 번째 덕목이자 규율,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말조심입니다. 이 왕실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지엄한 존재로,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야 했습니다.
로얄 패밀리들을 최근 거래에서 보자는 궁녀들이 이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옮기고 다니다 보면 왕실의 존엄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 글쎄 말이야, 어젯밤에 조상마마와 중전마나가 부부싸움했지 뭐야, 이러면 곤란했겠죠. 그래서 생각시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신고식도, 기괴한 신고식도 바로 말조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궁의 은밀한 곳에 영문도 모른 채 생각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야, 우리 나인 언니가 아무리 물어봐도 언질도 안 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사내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내들의 정체는 바로 내시입니다. 그리고 이 횃불을 든 내시들이 막 생각시들의 얼굴 쪽으로 횃불을 들이대며 이렇게 외칩니다. 지불이 걸려! 지불이 걸려! 이게 뭔가 하면 궁에 막 들어온 소녀들의 몸에 붙은 잡기를 몰아내는 주술적 의미로 있지만 어린 소녀들에게 입조심해라. 말에 대한 공포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일으키기 위한 독특한 신고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생각시는 10년이 지나면 계례식을 올립니다. 이 계례식이 뭐냐? 성인식과 혼례식을 겸한 것인데, 신랑과 하객은 물론이고 가족도 참석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결혼식이었습니다. 생각시들을 직접 가르친 상궁이 손수 옷도 해 입히고 비녀를 이렇게 쫙 꽂아주며 친정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그간 고생 많았다. 이제 오늘부터 너는 생각시가 아니라 나인이다. 진짜 궁녀가 된 것이야. 엄나인, 이리 와 보거라. 한번 안아보자. 아이고, 오늘 참으로 예쁘구나. 아유, 상궁마마 덕분에 제가 나인이 됐습니다. 나인이 되면 다른 부서의 나인과 한 방을 쓰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룸메이트로 지내야 합니다. 와, 엄청 중요했겠죠. 제발 마음이 잘 맞는 그 친구와 룸메이트가 되어야 할 텐데. 짜잔! 엄나인! 야, 너랑 한 방을 쓰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야, 잘 지내보자. 엄나인? 내가? 나 진짜 엄나인 된 거야? 아, 너무 좋다. 첫나인. 야, 나도 반가워. 잘 지내보자. 상궁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은 또다시 10년 넘는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이 나인이 된 날의 기쁨을 가슴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자, 궁녀들의 근무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조건이죠. 근무 시간은 부서나 처소마다 달랐는데 지밀 나인들은 다른 나인들에 비해 5년 정도 빨리 상궁이 되기도 했지만 이 업무 강도가 그만큼 매우 강했습니다. 저처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람의 성향과는 거리가 안 맞습니다. 지밀 나인들은 왕이나 왕비의 침전을 3교대로 지켰으며 숙직을 할 경우에는 다음날 하루에 휴식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밀 상궁이나 나인들의 숙직 명부조차도 극비로 다루어졌다고 하니 근무 스트레스 상당했을 것입니다. 첫나인, 나는 진짜 지밀 애들 하나도 안 부럽다. 야, 몸이 편하면 뭐하냐?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구한 날 바짝 긴장해갖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5년 빨리 출세하려다가 10년 먼저 죽는 수가 있어. 아우씨 몰라. 난 잠이나 잘래. 엄나인,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는 어차피 지밀에 뽑히지도 못하지 않았나. 뭐야? 벌써 잠든 거야? 와. 궁녀들, 월급 얼마였을까요? 실록에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인의 경우 첫 월급으로 쌀 4말, 북어 13마리, 콩 1말 등을 받았으며 상궁의 경우 나인보다 서너 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노비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양민들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재물을 모을 수 있으니까 궁녀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인조 때부터 무려 3명의 왕을 모셨던 삼국 박씨가 있는데요. 재테크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집은 물론이고 논밭, 여기에 상궁인데 노비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자, 궁녀들 외출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습니다. 집안에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 월급, 녹봉을 받으면 드물게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직속 상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외출 사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담당 환관에게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치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야, 엄나인, 정령 외출 안 할 것이야? 몰라. 야, 우리 상궁 성깔 알잖아. 무슨 외출 사유를 그리 꼬치꼬치 캐묻는지.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왜 그리 많고. 그 잔소리 듣고 있다 보면 반나절이야, 반나절. 나 안 갈래. 야, 거기다 조한관 알지? 그 인간의 능글맞은 눈빛까지. 몰라. 난 잠이나 잘래. 이 우리의 엄나인처럼 외출은 물론이고 상궁으로의 승진도 전혀 관심이 없는 궁녀도 있겠지만 야망으로 가득 찬 나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야망으로 가득 찬 나인들은 제조상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옆을 지키는 환관에게도 줄을 대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관리보다 녹봉도 많고 수발을 드는 하녀와 옷을 두는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어주는 나인까지 있었으니까 이 제조상궁만 되면 제조상궁 궁녀들의 꿈이었습니다. 이 제조상궁만 되면 관리들이 막 친하게 지내려고 의남매를 맺자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요거 상상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상궁, 동생, 어찌요 이리 얼굴 보기 힘든가? 뭐 필요한 것은 없는가? 대감 덕분에 별일은 없사오만 다만. 대감은 무슨 대감? 그냥 편하게 오랍이라고 부르니까. 다만 무엇이 필요한가? 어서 말해보시게. 우선 이 손을 좀 치우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 청와대 내에는 7명의 위패를 모신 칠궁이라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 칠궁이 어떤 곳이냐? 왕비가 되지 못해서 종묘로 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된 후 후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세자의 생모와 장혜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의 생모를 제외한 6명이 바로 궁녀 출신입니다. 특히 영조의 어머니는 상궁도 나인도 아닌 진짜 물만 기르던 궁녀 중에서도 최하위직인 무술이었습니다. 이 무술이에서 4명부의 이름을 올리고 아들이 왕까지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왕가의 동침입니다. 승원을 잇고 정사품에 해당되는 특별 상궁이 되면 그간 해왔던 모든 일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조선시대판 신데렐라 스토리가 현실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야말로 로또보다 낮은 확률로 그 수가 워낙 적기에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대다수 궁녀들은 삶의 터전이 그저 궁인 이 생활인으로서 고랜 하루를 우리처럼 직장인처럼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궁녀들의 스캔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평소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왕을 재계한 이성과 교제할 수도 없고 숨막히는 법도로 이 가득 찬 궁에서 동성애, 사랑 피어난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궁녀 간의 동성애를 비롯한 국내에서의 금지된 사랑 스캔들에 관한 기록, 실록에도 있습니다. 먼저 연산일기. 선왕조의 동성애의 풍속을 개혁하고자 했는 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는 자가 많다. 다음은 정조실록입니다. 궁인과 환시가 이런 죄를 저질러도 한결같이 덮어두었기에
대궐에서 해산하기도 하였고 장번 중간이 방자하게 침실에 가까운 곳에서 교관을 하기도 한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명나라 말기에는 동성애를 어쩔 수 없는 일로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아예 못 본 척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겠죠. 궁녀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감찰 상궁이 있었습니다. 있긴 했는데 이게 수백에 달하는 궁녀들의 감정을 일일이 억누르고 통제하는 거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도 이 궁녀들의 쌓인 한을 풀어줄 대책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출궁. 극심한 가뭄이 들면 조선시대 왕이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지만 궁녀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용조 그리고 숙종 때에 궁녀들을 출궁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궁 안에서 궁녀가 벼락을 맞고 죽거나 우물에 빠져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출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궁 밖으로 나가면 궁녀들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법에 따라 다른 남자와 혼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중에서 내보낸 궁녀를 데리고 사는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 장 100대면 거의 사형에 준하는 형벌입니다. 이 누가 겁나서 궁녀랑 같이 살았겠습니까? 영조 때에 편찬된 법령집인 속대전에도 궁녀들의 사생활을 엄격히 막는 법령이 있습니다. 궁녀가 밖의 사람과 간통하면 남녀는 즉시 참수한다. 임신한 자는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 와, 잔인해. 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궁녀들의 은퇴 후 생활 어땠을까요? 왕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궁 안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이 법도에 따라 죽음을 앞둔 궁녀들은 강제로 출궁당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이 아닌 환자나 급사한 사람이 나가는 문, 요금문을 통해서 말이죠. 기구합니다. 기구해. 자, 죽을 때가 되어서야 궁을 떠나는 나이든 상궁들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궁녀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나왔겠죠. 퇴임하는 그런 이별의 현장, 당연히 눈물바다였을 것입니다. 아유, 우리 불쌍한 상궁어른 시집도 한번 못 타보고 궁에서 죽어라 고생만 하다 이리 쫓겨나시네. 불쌍해서 어떡해. 나인과 젊은 상궁들은 명백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출궁당하는 늙은 상궁은 흐릿해진 자신의 과거인 나인과 생각시를 보며 또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알아, 이리 와보거라. 이 너는 조금 덤벙대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네 나이 때는 다 그런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 이리 와보거라. 너는 어린데도 맡기는 일을 아주 야무지게 하는 것을 보니 좋은 상궁이 될 것이다. 부디 너희들 모두 딴 마음 먹지 말고 그저 팔자련이 하고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후손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다 돌아가신 나이든 궁녀들은 불교에 기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시주를 하며 사그라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부처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이 만약 이들도 명망 높은 스님과 같은 장례 절차를 따랐다면 여느 스님 못지않게 사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모시던 왕이 죽으면 궁녀들은 3년상을 치르고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무려 40년이 넘었던 숙종의 3년상이 끝나자 궁을 떠난 많은 궁녀들 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이 지역 아직도 우리랑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 오늘날 은평구 인근의 궁말이라 불리던 곳에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엄상궁
천상궁과도 헤어질 시간입니다. 여보게, 엄상궁, 자네 어디로 가나? 나는 궁에서 가까운 봉은사에 가볼까 하네. 자네는 엄상궁.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세. 이 궁에서 새는 바가지 절에서는 안 새겠나? 아, 예끼 이 사람. 내가 좀 덤벙대도 원래 불교에 관심이 많았네. 아, 그리고 나랑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지겹지도 않나?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네. 늘 덤벙대고 잠 많은 나를 챙겨줘서 참으로 고마웠네. 다음 생애에도 내 동무가 되어주게. 절절함의 측면에서 두보나 이태백의 시에 뒤지지 않는 궁녀의 시가 전해지고 있어 소개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암못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아,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넣었느냐? 북쪽 바다나 맑은 연못 어디 두고 이 연못에 들어있느냐? 한 번 들어가 못 나오는 심정은 너와 내가 다르랴.